여러분 반갑습니다. 토크 기본서 의사소통 능력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선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선별하는 기준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이 겹치지 않는 녀석 위주로 이제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한테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녀석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전달하려고 하니까요.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중력을 잃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에 맞춰서 문제 풀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11번부터 한 7문제죠, 여러분. 7문제인데, 7문제니까 2분씩 해서 14분 정도로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한 16분이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16분을 넘어섰다, 그래도 20분 안에 푸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한 16분, 18분, 20분,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럼 내가, 좀 독해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시간을 앞당기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세트가 앞 세트하고 좀 다르게 약간 집중적으로 풀면 되는, 그러니까 부분적인 발췌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빈칸 추론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지문이 짧은 지문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의 압박이 좀 덜한 상태에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쉬고 난 후에 저하고 바로 함께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풀어보시고요. 다 하셨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표에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기호로 모두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르면 모두 옳은 것은 이런 유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기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기에 왜 기억, 리을, 디귿, 리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난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페이지가 있으면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상황 판단형 독해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있다던가 이런 거. 법조문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2문제 정도 가지고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법조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기존에 있는 의사소통 영역,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독해 유형으로 치면 의사소통 영역으로도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의 독해형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피셋으로 봐서도 언어 논리보다는 상황 판단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소예요. 근데 요즘 추세로 보면 사실 의사소통하고 문제 해결이 믹스돼서 나오는 경우도 솔찬히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좋겠죠. 사실은 언어 논리 파트에서 법조문 유형을 그렇게 자주 출제되고 있는 유형은 아니에요. 보통은 상황 판단에서 나오는데 7급 유형에서는 법조문 유형을 좀 많이 차용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언어 논리에서도요. 그래서 요즘 추세가 보면 좀 법조문 유형들이 의사소통에도 좀 들어가지 않나라는 걸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난 후에 이제 의수문자라던가 의수문이 이제 시험 범위였어. 근데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와서 선생님 독해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문제 해결 능력에서 독해형 문제를 많이 낸 케이스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이 체감하는 시간의 압박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하는 이 법조문 유형을 살짝쿵 해놓으면 문제 해결할 때 안 해도 되니까 조금 편하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리고 이게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형태의 지문도 사실은 이런 법조문 유형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건 확실하게 문제 해결이야 라고 이제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약간 수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수에 해당하는 수리와 관련된 게 좀 믹스돼서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황 판단형, 그러니까 수리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의 문제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여튼 일반 독해 유형에서는 거의 유사하다, 풀이도 약간 유사하고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표가 나오는 법조문 유형 같은 경우는 난도가 엄청 높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꼼꼼하게 봐라.
놓치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덜렁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좀 끊어서 촘촘하게 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확실하게 가진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표가 있고 보기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뭐 더봐라?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 보기 이런 것들은 그것이 하나의 뭐가 돼서 여러분이 독해를 하실 때 강하게 읽어야 되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고 기준점 삼고 그리고 본문으로 가시는 게 훨씬 집중해서 발초독하기에 그리고 독해의 피로도를 낮추는 방법으로도 대단히 좋습니다. 가볼게요. 나 봤더니 초중 고등학교가 있고 유치원 대학교가 있어요. 나는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절대 정화구역이 있고 상대 정화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X, 세모, 그리고 동그라미가 있는데 X는 금지되어 있다는 거고 세모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심의를 거친다면 허용될 수도 있는 거고 동그라미는 완전히 허용되는 구역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보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저러한 시설들이 이런 학교 근처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여러분이 만약에 힌트를 얻는다 내가 조금 빨리 풀고 싶다 약간 스킬을 쓰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당구장에 대한 요소가 두 개나 묻고 있죠. 기억하고 디귿에서 당구장에 대한 요소가 두 개나 묻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분리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당구장만이 초중고등학교하고 유치원 대학교를 좀 구분해서 제시하는 정보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인지한 다음에 본문을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팁적인 걸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기억하고 디귿이 분명히 뭔가 다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택지에도 좀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본문으로 갑니다. 우리는 바로바로 표에 표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법제 땡땡조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풀이하는 팁이 좀 다른데 독극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법조문 같은 경우는 조가 있고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구분하듯이 해주고 그리고 이 제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보기나 아니면 선지로 가라라는 식으로 제시를 해놓긴 했거든요. 그러한 풀이법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보통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게 훨씬 유리하지 않나. 물론 보기의 내용이 정말 생소해, 낯설어, 뭐라는지 모르겠어 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소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제목 위주로 가시는 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보기나 선지의 내용이 특정 어떠한 명칭이나 개념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면 그리고 소제목하고 내용이 대응해서 연결고리가 된다면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하시겠죠. 자, 가봅시다. 땡땡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랍니다. 시도 교육감은 보통 주체가 나오면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주체가 여러 명 나올 때 특히나 그렇거든요. 장관이 나오고 뭐 교육감이 나오고 누가 나오고 시장이 나오고 이러면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권한의 제재가 있어요. 여기까지. 얘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얘가 해야 되는 일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믹스해서 연결고리 왜곡해서 장난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결국은 주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어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체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얘는 50m까지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직선거리 200m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한 지역 그러니까 51에서 200까지를 우리가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는구나까지 우리가 확인해 줍니다. 숫자가 나오는 것은 반드시 확인하는 버릇,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아까 뭐라 그랬지 하면서 또 한 번 읽지 않는 읽는 그런 불상사를 줄일 수 있어요.
계속하죠. 세모세모적으로 갔더니 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이 있답니다. 누구든지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어가 나오면 늘 집중합니다. 도축장, 화장장, 낙골시설 이런 거 필요 없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당구장, 만화가게, 호텔만 필요해요. 그래서 뚜루뚜루뚜 내려가서 만화가게, 당구장, 그리고 호텔을 확인했죠. 그럼 여기서 딱 봤더니 만화가게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대학교 정화구역은 제외된다라고 했으니까 만화는 괜찮아. 할 수 있어. 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당구장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어 라는 거고 호텔은 그런 게 없으니까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녀석. 이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1항의 2호, 3호, 5, 8호. 2호가 뭐냐면 고압 이런 거, 그리고 3호가 폐기물 수집 장소, 그리고 5호가 뭐냐면 만화가게, 그리고 8호가 뭐냐면 호텔까지입니다. 규정된 시설 중 교육감이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화가게하고 호텔 같은 경우는 허용될 수도 있다. 아, 허용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직 당구장에 대한 요소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마지막에 제한이 완화되는고요. 세모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법 제-땡땡조에 따른 상대 정화 구역을 말하는데 가로가 나오면 늘 집중하십시오. 가로를 봤더니 법 세모조의 제1항의 제7호에 따른 당구장,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정보 시설안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구역 전체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구역 전체에 해당하는 걸 얘기한다,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모, 동그라미 세모가 되니까 정답이 2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보시면 누가 꼼꼼하게 받는가가 관건이다. 그리고 우리가 당구장에 대한 요소를 좀 집중해서 봤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요소들 보면 다만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요소들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요소들 그런 요소들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었다라고 한다면 정답을 고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순간적으로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법조문 유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차차 보시다 보면 아 이런 느낌이야 라는 게 좀 오시긴 할 겁니다. 자, 접근 전략입니다. 규정 유형 중 규정을 응용해서 표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이다. 법조문 유형을 풀 때에는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독해하는 것보다 뭐뭐 하는 것보다 라고 비교급 나오면 뒤가 더 중요하죠. 법조문의 구조를 파악한 후에 보기에 묻고 있는 정보를 찾아 올라가는 형태로 풀이하는 것이 좋다. 본 문제와 같이 적성시험에서 표가 제시되는 경우는 빈칸을 찾는 능력을 테스트하겠다는 것 외에도 수험생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따라서 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표는 늘 집중하셔야 돼요. 표 보기 나오면요. 그래서 법규정 유형 중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는 표를 우선 확인한 후에 법규정을 적용하는 식으로 가시는 게 나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 독극 같은 경우는 법조문의 구조를 파악한 후에 보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원는 정보를 찾는 식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표를 먼저 우선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표에서 나오는 얘기가 너무 낯설다 라고 한다면 규정을 먼저 보고 내려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문제 유형 파악, 본 문제의 경우 제시문으로 법조문이 주어졌으므로 법조문 유형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법조문 유형에서도 법조문을 바탕으로 주어진 표를 채우는 규정 확인 문제이다. 법조문 유형은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독해하는 것보다 또 낫죠. 법조문의 구조를 파악한 후에 선지를 묻고 있는 정보를 찾아 올라가는 형태로 푸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법조문의 구조 파악이란 법조문의 그런 구조 파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각 조나 항마다 가로로 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듯이
말씀드리듯이 시각적으로 구분하고 난 다음에 단서와 가로를 통해서 강조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 것을 인지하기 위해 옳은이라는 단어에 밑줄이나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그래서 늘 문두에서는 여러분 어떤 걸 묻는지 긍정 발문인지 부정 발문인지 반드시 시각적으로 구분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것 때문에 틀리면 너무 피눈물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 유형은 일단 구조 파악할 때 조항 그어서 구분하고 단서와 가로, 강조 표현, 제목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선지 파악 혹은 표를 파악하고 다시 법조문 내용을 확인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췌도 가라는 거죠. 법조문의 구조 분석입니다. 구조 분석이란 각 조문의 내용을 조건과 조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먼저 법조문의 전체를 훑어보며 법조문의 구조를 파악한다. 이때 기호를 적절히 활용하는데 조문의 길이가 긴 경우 가로선을 활용해서 각 조를 구분하고 각 조의 제목이나 조항별 대표적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한다. 그러니까 대표적 키워드가 뭔가 여기서 지금 주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왜냐면 조를 나눈다든가 뭐냐면 또 다른 얘기를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이야기는 1조, 1항, 2항, 3항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를 바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새롭게 시작됐어 라는 얘기니까 대표 키워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요. 다만 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화되기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세모 표시를 해주고 이 경우라는 단어가 나오면 네모 표시를 해줘라. 이 경우에서는 그렇다. 조금 특별하게 그렇다라는 얘기니까 또 가로가 나오면 가로의 처음과 끝에 별표를 해준다. 아래 조문이 위에 조문 일부가 한정된 내용일 경우에는 해당 조문들을 서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그러니까 뭐뭐 땡땡조에 의하면 이러면서 위에 있는 조문을 만약에 인용해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연결을 해줘라. 이러한 표시들은 기호들은 선지나 보기에서 관련 내용을 찾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표지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법조문의 구조 파악을 통해 선지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조의 키워드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예외, 다만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경우는 알아봐야 되고 네모하고 가로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해서 다 구분을 해 놓은 다음에 지도처럼 그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보기를 볼 때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가면서 읽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규정은 3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기호가 다름으로 각각 다른 법률을 알 수 있고 구별의 편을 통해 가로선으로 각 주를 구분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나 키워드의 동그라미, 다만의 세모, 이 경우 네모, 가로에 별표 표시. 그래서 아래 조문에 위에 조문과 연결된다면 서로 연결해서 표시해서 각각 구조를 좀 분석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좋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 합격자의 시간 단축 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효과적인 선지 판단의 순서를 숙지를 해봅시다.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정답이 도출되는 문제의 경우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판단 순서를 좀 고려를 해보자. 지금 보면 첫 번째로 비슷한 내용의 선지를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억하고 디귿은 뭐예요? 당구장에 대한 얘기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니은 또는 리을을 확인하여 정답을 도출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기억 디귿을 먼저 한 다음에 니은 또는 리을을 확인하며 정답을 도출하는 게 좀 좋다. 운이 나쁘다면 다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약간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요구사항부터 처리한다. 예를 들어 법 제2조 제1항 7호에 따라 유치원 및 대학교의 당구장은 정화구역에서 금지 시설에 해당하므로 무관하다라는 거를 한다라고 한다면 디귿부터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풀이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할 때 제가 표를 보고 이거 2개를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문제 풀이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 선지부터 묶어서 처리하는 게 좋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단순한 내용부터 복잡한 내용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간혹 보면 보기를 처리할 때 선지를 처리할 때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선지, 이거를 알려면 이걸 전부 다 계산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그런 선지들이 실질적으로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되게 단촐하게 간단하게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꽤 왕왕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할 때 시간의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제대로 그러니까 좀 간단하고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것부터 탁탁탁 하고 난 다음에 복잡한 것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를 딱 보자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는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와 이거는 계산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추후에 밀어놔도 괜찮다. 굳이 차례대로 다 하나하나씩 확인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단섬이 가로, 예외사항에 주의하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지 접근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억이 유일하게 당구장만 예외적으로 절대 정화 구역까지 포함하여 허용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반드시 판단해야 답이 도출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묻는 부분만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선지에서 묻지 않는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팁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유형에서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섬이 가로의 예외사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것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나오고 권한이 나올 때 그런 것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예외 이거는 이제 독극 기본서의 저자하고 동일하죠. 다만 예외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수치 나왔을 때 숫자 나오면 무조건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세기, 연도 이런 것도 집중하시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것도 되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법 용어를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게 의사소통을 풀다 보면 우리가 선지 구성법 중에 대체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요 단어로 바꿨는데 그 의미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분하는 연습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면 법조문을 할 때조차도 그러한 형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벌금하고 과태료는 돈 내는 거잖아요.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거잖아. 그럼 이 얘기가 얘기 아니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법에서 얘기하는 용어, 명칭, 개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그대 생각이고 법 용어는 절대로 대체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는 얘, 얘는 얘라고 구분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지. 만약에 법조문에서 이럴 경우에 과태료가 얼마다라고 나왔어. 그런데 선지에서 벌금이 얼마다라고 나왔을 때 이 얘기가 이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읽지 않고 특히 끝까지 읽지 않고 과태료 15만 원 밑에 벌금 15만 원 오케이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밑에 분명히 벌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법 용어가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뒤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통은 핵심어, 누가 핵심어를 빨리 찾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제일 수도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첫 문단이나 마지막 문단에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접속어 뒤에 구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제일 수도 있고 혹은 앞뒤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부분적인 내용들 뒷받침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좀 읽는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만약에 팁적인 거를 만약에 드린다라고 한다면 문단이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이라던가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이라면 뭐일 수도 있다? 주제에 대해서 묻는 걸 수도 있다. 빈칸 추론이라고 문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주제에 대해서 묻는 걸 수도 있다. 특히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요컨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주제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근데 문단과 문단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한다면 힌트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이 부분도 읽어야 되고요. 앞문단 요 부분하고 뒷문단의 요 부분을 동시에 읽어야 된다. 간혹 앞에 이 문단 전체를 읽어야지만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왕왕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문단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앞뒤만 읽어도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간혹 앞뒤를 읽거나 그 문단을 읽어도 정답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힌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할 때는 사실은 첫 문단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문단에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전체적인 맵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에요. 이 글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주장할 겁니다. 라고 소개하는 게 첫 문단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첫 문단의 내용을 말미암아서 그 밑에 문단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글을 바탕으로 빈칸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고난도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에서 만약에 핵심어를 발견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첫 문단으로 가는 것도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빈칸 위치, 빈칸 추론은 무조건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일단 거기 위치부터 갑니다. 위치부터 가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늘려가는 거예요. 위치를 갔더니 가로가 있고 앞에 봅니다. 그들은 땅으로 떨어지면서 조그만 낙하산 가방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 이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라고 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게 어떤 거래요. 그리고 그렇다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보여주는 게 이렇다면 말이야. 이거를 말미하면서 말이야. 이걸 근거로 삼아서 말이야. 앞서 상상해본 세계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하. 앞서서 상상해본 세계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 어떤 생각을 했겠죠?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강조할게. 죽음의 편재성. 자, 주어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를 일으킨다고 해서, 죽음의 편재성. 해피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편재성이란 이 편재성이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낯선 단어가 나왔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황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이걸 통해서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앞에 있는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대충 이런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풀어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편재성의 의미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다시 찾아서 가는 방법이 그 다음 차후에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런 한자어가 나왔을 때는 유사한 단어를 떠올려 보는 게 나쁘지 않은데 편재잖아요. 그러면 편에 뭔가 편에 든다, 치우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우신 분도 있긴 하죠. 자, 그러면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를 일으킨다고 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죽음의 공포를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피 대상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럼 앞에서는 죽음의 편재성이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를 일으켜. 그러니까 해피 대상이야 라고 했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두 번째 근거가 등장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앞으로 가보죠. 스카이다이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느끼지 않아요?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서 라고 했으니까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틀렸죠.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반드시 해피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머 세상에 뒤에 있는 결론하고 너무나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재진술하고 있죠. 나쁘지 않죠? 죽음의 편재성이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거짓이다. 아니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인정했잖아요. 거짓이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나 시간이 존재한다는 상상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죽음의 공포가 불러일으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동경 때문이에요. 아니 죽음의 공포는 불러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정답이 2번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빈칸 추론에도 앞뒤에서 내가 핵심이 어디 있나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한 다음에 그것에 연결고리를 잇는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죠. 자, 갑시다. 본 문제는 빈칸 채우기 유형으로 빈칸을 포함한 앞뒤 문장을 유심히 읽어야 한다. 늘 빈칸은 앞뒤입니다. 이때 빈칸이 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지문의 경우 1문단의 논지가 빈칸에 의해 반박되며 2문단에서 1문단의 내용과 반대되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빈칸은 2문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며 이는 접속상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경우 선지를 먼저 읽어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지문을 먼저 빠르게 읽을 때 빈칸 주변 내용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빈칸 추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선지의 키워드화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앞뒤에서 힌트를 찾고 그거에 대해 동일한 걸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선지를 읽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빈칸 채우기 유형은 앞뒤를 유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핵심 힌트 빨리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지를 미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 문제풀이도 달라진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빈칸의 성격은 크게 뭐다?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두 종류로 나뉘게 되고 이 문제는 뒷받침이다. 그래서 뒷받침인지 아닌지 우리가 앞뒤 문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자에 유의하자. 합격자가 이제 이런 팁을 써놨습니다. 한자가 유의하자. 글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자로 풀이해둔 편제성이라는 단어는 글 전체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계속 죽음의 편제성은 이라고 반복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주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이 편제성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됐겠죠. 제시문의 경우 해당 단어의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파악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낯선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실전적인 방법은 편파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서 그 뜻이 맞는지 지문과 대조해서 읽어보는 것이다. 이때 본인의 어휘력이 갖추어져 있다면 보편적과 유사하다는 것을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다. 만약 단어를 상기시킬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면 수험생이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팁이 있다. 그것은 첫 문장을 아예 빼놓고 편제성이란 말 없이 읽어보는 것이다. 읽다 보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 공포가 없다, 편제성이 없다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다. 즉 피할 수 없다, 편제성을 추측한다면 보편성을 뜻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때 보편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떠올릴 필요는 없다. 필연적인 말로 떠올려도 무방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낯선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문의 내용과 대조해서 이게 보통 이런 뜻일 것 같아 라고 하거나 혹은 해당 내용을 빼고 앞뒤를 읽으면서 역추론해서 뜻을 추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음표를 놓치지 말자. 보통 우리가 뭘 묻고 답하면 그게 핵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닐까라는 질문이 되어 있는데 그때 평범한 문장으로 제시되어야 될 것을 굳이 질문의 형태로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다 강조해요. 그래서 쓰는 여러분 스킬들 있잖아요. 뭐뭐 A 아니라 B라던가 아니면 뭐뭐일까라는 묻는 형태를 띈다던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눈다던가 이런 모두한 어떤 특별한 장치를 해놓는 것은 필자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묻는 형태도 강조하기 위함이니까 실제로 해당 내용은 죽음의 공포를 감수하며 즐기는 활동의 특별함에 대해서 하도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을 찾을 때 필수적이다. 빈칸 문장의 경우 빈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필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된 방법. 그죠? 지문에서 빈칸이 나와 있을 때 다른 문제와 다르게 지문 속 빈칸을 먼저 보는 습관을 기른다. 빈칸의 위치와 빈칸의 앞뒤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이 부분을 먼저 봐야 이 글을 어떻게 접근할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리합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은 늘 주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빈칸 문제는 당연히 뭐예요? 빈칸부터. 자, 이제 13번으로 가봅시다.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좀 추론, 좀 폭넓게 얘기하는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추론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부정 발문이 아니고 긍정 발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그쵸. 먼저 선지에 키워드 하를 하고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선지가 틀렸을 거기 때문에 혹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의 전체 구조라던가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된다라던가 그런 걸 좀 파악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약간의 배경 지식을 쌓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긍정 발문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약간의 배경 지식을 쌓고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읽습니다. 읽고 그리고 나서 선지로 가서 확인 및 소거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방법 나쁘지 않아요. 부정 발문은 선택지의 키워드화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본문에 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 발문은 하나의 선택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택지가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이 글이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구나, 이 글이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요. 근데 긍정 발문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먼저 보고 내려가는 거 나쁘지 않다.
가볼게요. 카발라는 윌슨이 모기 유전자인 mtDNA 연구를 통해 발표한 인류 진화 가설을 설득력 있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 실험을 제안했대요. 카발리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윌슨이 모기 유전자인 mtDNA 연구를 통해 발표한 인류 진화 가설을 설득력 있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실험을 제안했답니다. 만약 mtDNA와 같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유전자 가계도를 통해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윌슨의 인류 진화에 대한 가설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강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강화를 할 수 있는 건데 뭘 통해서 발표한 인류 진화 가설을 서로 다른 독립적인 유전자 가계들을 통해서도 같은 결론을 도달할 수 있다면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실험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기 유전자를 통해서 인류 진화 가설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런 가설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서로 다른 독립적인 유전자 가계도를 통해서도 만약에 이것과 똑같은 결론이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 가설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에 언더힐은 사람 이름 나왔죠? Y 영색체를 인류 진화 연구에 이용했대. 이 사람은 이렇게 했대요. 그가 Y 영색체를 연구에 이용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Y 영색체가 하나씩 존재하는 특성이 있어 재조합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씩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재조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원 연구를 수월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Y 영색체를 이용해서 했대요. 그는 염색체를 사용한 부계 연구를 통해 Y 염색체를 이용한 부계 연구. 아까는 모계였는데 여기서는 부계네. 이것도 차이점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윌슨이 밝힌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대요. 그러면 언더힐이 한 이 연구 결과는 위에 있는 윌슨의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얘기는 강화했다는 얘기죠. 언더힐의 가계도도 윌슨의 가계도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지역의 인류 원조 조상의 뿌리를 두고 갈려져 나오는 수용도였다. 또 그 수용도는 인류학자들이 상상한 인류학자들을 주워 나오면 늘 집중 장엄한 떡걸나무가 아니라 이거 아니고요. 윌슨이 분석해 놓은 약 15년밖에 안 되는 키 작은 나무와 매우 유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 읽으면 또 정보가 너무 많을 것 같죠? 그럼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선지로 가는 거예요. 윌슨의 mtDNA 연구 결과는 모계로 인해서 인류 진화 가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결정적인 증거였다고요? 아니요. 아까 가설이라 그랬잖아요. 가설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면서 강화되면서 인정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적 증거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부계 유전자 연구와 모계 유전자 연구를 통해 여기서 부계라고 얘기하는 건 언더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모계라고 한다면 윌슨에 대한 연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얻은 각각의 인류 진화 수용도는 매우 비슷하다. 뭐예요? 유사하다. 수용도가 뭐라고? 대단히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 매우 유사하다라고 했으니까 유사하다는 얘기를 비슷하다로 바꿨을 뿐이네. 그리고 언더힐의 연구 결과와 윌슨의 연구 결과를 뭐라고 얘기했을 뿐이네. 부계와 모계라고 얘기했을 뿐이네. 대체형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정답이 2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3번에 윌슨과 언더힐의 연구 결과는 현대 인류 조상의 기원에 대한 인류학자의 견해와 뒷받침이에요? 아니요.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엄한 떡갈나무라고 했는데 얘네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뒷받침한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언더힐은 우리가 갖고 있는 Y 염색 연구를 통해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부정했다고요? 아프리카 진료의 인류 원조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부정했다라는 거 틀렸고요. 언더힐의 Y 염색체를 인류 진화 연구에 이용한 것은 염색체 재조합으로 인해 연구가 쉬웠기 때문이다?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존재하는 특성에서 재조합을 일으키지 않는데 재조합으로 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정을 긍정으로,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형 나오면 늘 집중해야 되는 요소가 이런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필수 기출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NCS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대단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 부정어 나오면 출제자들이 변태같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건너뛰어 볼게요. 물론
추가적으로 이 글을 조금 더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과학 지문은 용어가 어려워 많은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소재이다. 그러나 소재가 낯설어도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접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레에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 본 문제는 생물학 지문이자 동시에 진화가설의 설득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윌슨의 연구와 언더힐의 연구가 방법은 달랐지만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제시문은 과학 소재 비문학 유형에 해당하지만 연구 간 논제의 강화, 약화 유형을 다른 형태로 물어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각각의 연구가 이 연구 있는데 그 연구가 각각의 가설을 강화했는지 약화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강화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뒷받침했다는 거고 동일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약화했다는 건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강화도 약화도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게 머릿속으로 싹 나와야 됩니다. 제시문을 읽으면서 인류 진화 가설을 파악하고 윌슨의 가설을 강화한 언더힐의 연구 방법 및 결과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과학 지문은 용어가 어려워서 부담스러운 소재이지만 소재가 낯설어도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아마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언어 지문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시험 문제는 여러분 이게 독해 문제는 배경 지식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반드시 판단이 되게끔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전문 지식에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서 이건 이런 거야. A는 B야, B는 C야. 그러니까 A는 C야 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서 이해시키게끔 해서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기본적인 문제를 내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벗어난 지문들이 가끔 제가 보거든요. 와 이거는 뭘 이걸 알아야 풀잖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배경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좋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향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수 문제를 어렵다라고 하지만 잘 풀어보시면 어떠냐면 배경 지식이 필요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 지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추론하는 그러한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라는 걸 충분히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되게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배경식을 필요로 하지 않네. 물론 배경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푸는데 그렇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혹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가 되게 기술직군이라던가 독특한 특수한 계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개념이나 이론에 대해서 녹여져 있는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훑어보기. 알 수 있는 것을 묻는 유형의 경우 옳지 않은 선지가 4개인 구조이므로 선지에서 독해 키워드를 찾기 어려우며 가설이 등장하기에 발췌독으로 가설과 그 강화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지문 역시 가설과 그 검증 전체를 이해한다. 따라서 논지 파악 문제와 달리 가설과 검증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한번 쭉 읽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따라서 우선 지문의 내용을 상관없이 훑으면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지 체크한다. 인류 진화 연구에 대한 글이구나. 학자 이름으로 카빌레 윌슨 원더힐이 등장하는 걸 보니 서로 다른 연구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훑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지문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유형에 알 수 있는 것을 묻는 유형은 훑어보기 하고 주요 키워드 확인하면서 배경 지식을 쌓고 난 다음에 선지를 가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문을 이해합니다. 여러 학자 나오면 무조건 대조,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지문에서 각 학자의 비교의 기준으로 삼고 독해를 한다. 윌슨의 진화 가설이 뭔지, 카빌레의 시험과 언더힐의 힘은 어떤 것인지 파악한다. 본 지문의 경우 일부는 1문단에서 윌슨의 가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최근 지문에 좀 많이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일부러 궁금하게 하고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구조로 들어가죠. 이 문단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 카발리의 제안과 언더힐의 시험은 윌슨의 가설과 결과가 유사한 결과가 이어진다는 점을 파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 학자가 등장하는 지문은 반드시 각 학자의 이론이 동일한지 아니면 이제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단순 비교형, 그래서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함정 선지, 매력적인 오답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와 등장하는 이름을 기준으로 지문 선지를 번갈아가며 읽는다. 한마디로 발췌독해서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지 1번은 윌슨, 선지 3번은 윌슨과 원더힐, 그리고 4번하고 언더힐에 대해서 시작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름을 확인하고 빠르게 정어 판단을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뭐냐면 이제 선지별로 학자별로 구분해 놨다면 빠르게 훑으면서 확인하는 게 좋고 사실 이런 건 연결고리 왜곡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함정선지 피해가기가 보면 지금 떡갈나무 선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 누구의 연결강화가 무엇을 극복할 수 있는지 집중한다. 즉, 글의 전체 흐름은 윌슨과 언더힐의 연구에 비교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연구와의 비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장엄한 떡갈나무가 아니라 윌슨에 분석해 놓은 약 15만 년밖에 안 된 작은 나무와 매우 유사하였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부정어를 되게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내용하고 뭐 위에는 그런 내용이 딱히 있지는 않는데 선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떡갈나무가 여러분 떡갈나무 나왔는데 인류학자가 떡갈나무 한다고 어쨌든 이건 차치하고 제가 봤을 때는 부정어 나오면 늘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변태같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합격자의 그 시간 단축 팁 보면 결국은 2대상 이상 나오면 비교 대조 나온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 또 숫자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집중해라 라는 얘기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수치화는 늘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Y 염색체, X1 염색체는 결정적이지 않지만 알면 유용하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 시험에서 사실은 간단한 배경 지식을 활용한 응용 지식이 제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독후 기본서의 필자도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배경 지식은 독해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에 매몰돼서 독해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자, 14번입니다. 다음 글의 미출신 주장을 강화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화가 뭐라고요, 여러분? 강화라는 거 뭐라고? 이 얘기가 동일하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뒷받침한다던가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장에 대해서 재진술한 걸 찾는다던가 아니면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사례가 제시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는데 그럼 거꾸로 오답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것에 상충하거나 반박하는 발례를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상관없는 내용이 나온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오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미출친도 빈칸 추론하고 사실 풀이 과정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미출친 부분 위주로 여러분이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어떤 속성에 대한 평균값으로 그 속성에 관한 집단의 실상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 다 부정하면 됩니다. 뒤에 보면 어떤 속성에 대한 평균값만으로 이것만으로 그러니까 어떤 속성에 대한 평균값으로 그 속성에 관한 집단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어떤 평균값을 바탕으로 다 집단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례로 적절한 거 A 지역 사람들은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지만 평균값이죠. B 지역 사람들은 취업률이 높다. 이건 어때요? 같은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그 평균값을 바탕으로 집단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하고 관련이 없죠. C지역 평균 소득은 매우 높지만 평균 소득이 되게 높다라는 건 평균값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빈곤하다. 어때요? 실상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땅땅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강화 약화 문제는 좀 쉽게 나오면 직관적으로 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바로 2번으로 할 수 있고 D지역 사람들은 평균 신장은 크지만 평균값이죠. 그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뚱뚱하지 않다. 신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뚱뚱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연결고리가 이상하죠. 이 지역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짧지만 F지역 어때요? 지역이 다르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평균 지역은 평균 기온은 25도 내외이지만 대부분 수영을 하지 못한다. 기온하고 수영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끝도 없죠. 끝도 없죠. 자, 봅시다. 논지 강화 문제는 제시문 내용과 그 판단이 쉽다면 엄밀히 논리에 들이밀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직관에 의존해서 풀이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재진술하거나 그러니까 본론에 있는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주장과 사례가 어떤 요소가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찾으면 됩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보시면 되죠. 1문단짜리 글이라도 나름의 구조가 있고 통념이 있고 반박 구조죠. 해당 구조에 자주 나오는 오답 선지 통념의 강화가
있으니 문단의 처음에 끝만 읽지 않도록 유의하자. 당연히 저는 마지막만 읽고 문제 풀이를 임했습니다만 만약에 마지막 문장만 읽었을 때 약간 헷갈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이건 처음 문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에 딱히 압박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에 정리하면 논리 강화 문제 유형은 직관에 따라 빠르게 풀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례 주장에 대한 재진술도 여기고 연결고리를 찾는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강화, 약화 유형 같은 경우는 발문이나 선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강화, 약화, 지지, 반박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 강화, 약화 유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발문, 선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대상을 파악해야 되는데 강화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강화 약화 유형 같은 경우는 지문, 학설, 견해, 실험 결과 등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주장이나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묻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견해를 바탕으로 강화 약화를 묻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주제를 하고 있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만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강화, 약화 유형은 지문, 학설, 견해, 실험 결과들을 제시하고 보기만 선지해서 강한지 약한지 묻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문, 지문에서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주장을 정말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결과나 실험의 결과나 주장을 되게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지문을 모두 이해했다면 보기 또는 선지를 하나씩 읽고 옳은지 여부를 확인할 때 이때 보기를 판단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대상을 강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합치하거나 동일한 내용입니다. 재진술한 내용을 우리가 강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화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발레에 해당하거나 상충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화도 약화도 되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합격자의 단추집 보면 통nhập 반박 구조. 이거는 제가 독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정석적 독해 메커니즘에서 얘기했을 때 통nhập하고 반박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죠. 그죠? 거기서 통nhập이 얘기하고 보통 사람들은 흔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라고 얘기한 뒷부분이 주제다. 그래서 이 구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파악한다라고 한다면 선지 파악도 좀 빨리 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지 구성 방법을 좀 눈여겨보자. 선지 1, 3번은 다른 속성을 비교하고 4번은 수치와 실상을 미비교하고 5번은 온도와 수용이란 특성을 연결, 추가 등 해당 선지의 구성 방법을 눈여겨보고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안구할 필요가 있다. 강화 약화 문제는 지문 독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선지를 빠르게 구도를 파악하고 정확하면서 빠르게 정확 판단을 마루지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짧은 지문 선지에서 정석적으로 접근해서 외울 거는 외우는 것이 필요하다. 첫눈에 알아보기 힘들다면 우선 어떤 요소가 빠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된다. 그러니까 본문에 어떠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선지에서 어떤 요소가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구성의 오류,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볼게요. 구성의 오류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경제학 용어에서 구성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개별적으로 타당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에게는 되게 타당한 이야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지문과 동일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 사회 또는 국가 구성원이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구성원 전체 입장에서 옳지 않은 행동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을 뜻한다. 예를 들어 운동 경기장이나 극장에서 앞줄에 있는 사람이 경기나 영화, 연극 등을 더 잘 관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좋기 위해서 일어서게 되면 뒷줄에 앉아있던 관람객도 모두 일어서게 되고 결국 모든 관객이 더 이상 앉아서 관람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경제에서도 개개인의 절약의 미덕을 살려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미래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장래의 생활도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투자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바람직하지만 모든 국민이 만약에 소비를 외면하고 저축에 몰두한다라고 한다면 물건이 쌓이고 재고가 쌓이고 생산활동에 위축하고 실험이 일어나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경제 침체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은 나름대로 이게 최선의 결과라고 했던 행동이 단체에게는 전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행동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사한 개념으로 논리학의 결합의 오류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논리학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의 모듈형에도 꽤 많이 출제되는 요소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무래도 언어 논리 파트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문제에 좀 들어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논리적 오류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서 이 논리적 오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PCS를 준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적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듈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의 논리적 오류 파트는 한 번 정도 듣고 들어가시는 거, 지나가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합의 오류 혹은 합성의 오류라고 하는데 전체를 속하는 부분적 속성으로부터 전체 자체의 속성을 잘못 추리하는 것 또는 부분 또는 개별적인 원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실로부터 그 원소의 전체 혹은 그 집합도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론하는 오류를 결합 혹은 합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의 특성이 전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슷하죠, 아주. 그러니까 산삼, 녹염, 스쿠알레, 알로에, 노야제, 웅담을 합치면 다 지금 재료가 어때요?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약이 될 거다. 그러니까 부분의 속성이 좋으니까 전체도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걸 결합 합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걸 우리가 분할의 오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특성이 개인에도 있을 거라 이렇게 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논리적 오류는 한 번씩 해보는 게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결혼 전에는 좀 요리를 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바쁘게 산다고 요리를 잘 안 했어요. 전 또 자취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사실은 또 바쁘게 살다 보면 요리를 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요리를 해도 자꾸 남겨서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핑계 아닌 핑계인데 그러다 보니 그냥 거의 사 먹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요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요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뭐예요? 최상급의 재료를 산다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연주의, 또 유기농, 이런 거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막 사서 요리를 했어. 요리를 했는데 여러분 초보가 그렇죠. 레시피를 봤는데 그 맛이 아니에요. 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이게 결합의 오류요. 재료가 좋으면 뭐해? 내가 이따구로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막 자기감에 막 빠져서 맛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럼 보통 요리를 이제 이렇게 막 망치잖아요. 망치고 잘 못하게 되면 이제 레시피, 요즘 레시피가 워낙에 좋은 레시피가 많이 돌아다녀서 좋긴 한데, 이제 엄마의 맛을 구현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엄마 왜 그때 해줬던 거 그거 너무 맛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면 엄마들은 레시피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적당히 끓여. 푹 끓이다가 적당히 소금을 넣고 그리고 적당히 얼마를 넣고 엄마 적당히가 뭐야? 그래서 적당히 정확하게 그램을 얘기해줘. 그램이 어딨냐?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또 TMI 했죠? 여러분 농담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15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사 지문이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알 수 있는 것은 이기 때문에 사실은 NCS하고 피셋하고의 정말 큰 차이점을 살짝쿵 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차이점이 좀 있어요.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얘는 1분에 한 문항을 풀어요. 얘는요 1분에 보통 한 문항을 풀 때 2분에서 2분 30초를 줘요. 그래서 제가 한 문장 풀 때 1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호흡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피셋에 좀 익숙해지시면 여러분이 NCS 갔으면 오 정말 쉬운데? 라고 느낌이 좀 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 확실히 난도의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셋 기술을 많이 풀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걸 풀면서 트레이닝을 해서 쉬운 걸 대비한다. 물론 피셋만큼 어려운 문제도 실제로 기출되는 기업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쉽기 때문에 발문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얘는 부정 발문의 비율이 훨씬 높고요. 얘는 긍정 발문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정 발문 같은 경우는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어때요? 빨리 풀 수 있다니까? 빨리 풀 수 있고 또 빨리 판단하기가 용이하고 거기에 비해서 긍정 발문은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알 수 없는 선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훨씬 좀 어렵거든요. 난도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난도로 봤을 때 필세청이 훨씬 긍정 발문이 많다. 이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부정 발문 얘기를 하는데 계속 지금 필세 문제 풀고 있는데 그 부정 발문 권리 없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필세지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긍정 발문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의 NCS 관련해서 그 봉투 모의고사라던가 그런 걸 푸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 발문이 맞네?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면 걔네는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필세보다 훨씬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식을 좀 쌓아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한번 선지로 가보죠. 고려 현종 1년 11월 16일 세상에 이렇게 정말 연도, 월, 일 이렇게 연월일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수적으로 보셔야죠. 이게 시기이기 때문에 거련의 왕 성종은
얘가 은. 직접 40만 또 숫자 나왔으니까 체크. 대군을 이끌고 압록과 시기 장소 나왔으니까 체크. 보통 한국사 지문 같은 경우는 시기, 연도라던가 장소라던가 그때 어떤 사람이 뭘 했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건너 고려로 쳐들어왔대. 이때 행영도통사 강조라는 사람이 또 나왔죠. 강조가 지휘하는 고려의 주력군은 통주성 근처에 여기가 장소.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란군이 다가가다 통수는 남쪽으로 나와 세 부대로 나누어서 진을 쳤다. 강조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수레인 건거가 뭔지 또 새로운 단어나 좀 익숙하지 않은 녀석은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 수레인 건거를 진을 배치해 두었다가 거란군이 쳐들어오면 건거를 포위하고 세 부대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빠밤 반박 거란군을 얕보게 된 강조는 여유를 부리다가 결국 포로가 되었대. 누가? 강조가 포로가 되었다. 성종은 포로로 잡혀온 강조의 결박을 풀어주며 자신의 신하가 되라. 너의 신하가 되어라. 우리 같이 할래?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요구했다. 근데 강조는 뭐야? 나는 고려인이다.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는가? 라고 답해왔고 거란은 이 재차 묻자 똑같이 답했다. 그래서 결국 뭐야? 어떻게 살이 찢는 가혹한 고문을 가해서 결국 죽었다. 결과가 죽였답니다. 강조의 죽음으로 고려 주력군에 패전하자 거란군의 남친 속도는 빨라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좋은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조의 죽음으로 인해서 속도가 빨라졌고 현종은 수도인 개경을 떠나 남쪽으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종이라는 왕이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죠. 양주에 다다랐을 때 장소 양주에 개경을 떠나서 남쪽으로 양주에 다다랐을 무렵 하공진에는 또 사람 이름 나옵니다. 고영기와 함께 와가 나오면 반드시 체크. 함께 거란군과 편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사신으로 파견됐다. 거란군의 선봉에 창하연에 이르자 하공진은 거란군을 찾아가 철수를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선지로 가보시죠. 거란군의 사신으로 파견된 하공진은까지 오케이. 선지를 좀 나눠야 된다라고 했죠. 앞에 게 맞는데 뒤에 게 틀릴 수 있고 앞에 게 틀렸는데 뒤에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창하연, 여기 창하연으로 가서 거란왕을 만나서 철수를 요구했답니다. 철수를 요구한 것도 맞고 창하연에서 말한 것도 맞고 사신으로 파견한 것도 맞는데 거란을 만났는지 정도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아 지금 침공한 게 11월 16일이라 그랬는데 시기가 그 다음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거란군은 고려 수다를 함락했다. 함락했다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석 달도 되지 않아. 일단 시기가 났으니까 체크를 해야 되겠죠. 볼모로 건활에 끌리거나 하공진과 고영기는 볼모로 갔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탈출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했는지. 통주성 근처에 거란군에게 패전한 고려의 주력군은 남쪽으로 후퇴했다는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남쪽으로 후퇴한 사람은 일단 현종이에요. 거란왕을 모욕하는 말을 한 하공진은 모욕하는 말을 했는지 확인해야 봐야 되겠죠. 가혹한 고문을 당한 후 처형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듬해, 그러니까 다음 연도죠. 정월에, 그럼 1월이죠. 1월이에요. 그러면 11월이라 그랬으니까 2달 만에 개경이 함락됐대요. 와우. 그럼 아까 석 달이 되지 않아 수도를 함락시켰다 그러면 맞죠? 그럼 여기까지 읽고 정답은 2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끝났죠. 조금 더 검토하면 거란군은 개경에서 약탈, 살인, 방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고 온갖 아름다운 건골 대표, 강공서 일반 민간까지 모두 불살렸다. 그래서 하공진이 거란군이 만나서 이때는 만났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거란군의 철수를 거듭 요청을 했다. 성종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철수하였으나 고려의 사신들을 볼모로 잡아갔다. 볼모 잡아갔다까지 오케이. 거란에 끌려가 하공진은 고려를 탈출하기 위해서 몰래 시장에서 말을 사고 고려로 가는 차례로 배치해두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발각되었고 붙잡혔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했다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공진이 고려에 대해서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살아서 거란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거란은 하공진의 충성에 감동하여 이제까지의 잘못을 용서해 줄 테니 충성하라고 요구했지만 해유가 계속될수록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모욕하는 말까지 했어요. 결국 화가 난 거란왕은 하공진을 처형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혹한 고문을 했다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남쪽으로 추퇴했는 건 알 수 없고요.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거란 만난지 알 수 없어요. 다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와, 하나님 치사한 거 아니에요?
되게 치사한 것 같아요. 문제 구조가 되게 치사한 것 같아요. 위에서는 남쪽으로 주력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왕은 남쪽으로 갔대. 근데 그걸 연계해서 구성하고. 앞에는 강조가 살을 찢기는 고문을 당해서 처형됐다라고 했는데 하궁진이 그냥 죽었다 그랬는데 그걸 또 연결해서 저렇게 해놓고. 처음에 하궁진하고 고영기가 사신으로 이제 됐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볼모로 잡혀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얘기는 고영기 얘기는 없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협력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연결고리를 되게 헷갈리게 해놨네요.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죠. 여러분 헷갈리라고. 그죠?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사 소재의 비문학 지문입니다. 한국사 소재의 비문학 지문은 여러분 어디 집중하셔야 되냐면 시기와 선후 관계, 인명, 지명 이런 데 좀 유의를 하셔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빈출됩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지식을 습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만 잘 보시면 된대. 그래서 한국사 소재 비문학 지문은 시기와 선후 관계, 인명, 지명 이런 것들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빈출되지만 지식을 습득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3대 우리가 자격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학는 거 보실 거잖아요. 한국사 자격증 보실 거잖아요. 예, 그거 지금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그걸 빨리 풀 수 있는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학는 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비문학 지문을 잘 풀기 위해서 내가 한국사 이 지식을 강조가 누구야 검색하고 하궁진이 누구야 검색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인 지식들은 필요하다. 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비문학 유형에서 자주 출제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형을 파악할 때 뭘 보셔야 되냐? 요거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건의 인과관계, 영포에 따른 단순 선후관계, 체급, 계급에 따라 상하관계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는 뭐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생소한 개념을 강조하려고 넣는 경우 많습니다. 집중하셔야 되고요. 큰 따옴표는 인용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인용할 때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 혼납표, 경납표도 문헌 예술작품의 이름을 제시할 때 나타나는데 보통 그런 문헌이나 예술작품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선지에서 다시 한번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구체적인 시대 표현 나오면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몇 년, 몇 세기, 몇 시대, 전, 중, 후기 이런 거 가지고 선후관계라던가 연결곡을 왜곡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둘 이상의 인물이 나오면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시대 표현 주의하라는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둘 이상의 인물에 주의할 때 여러분한테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와가라는 접속조사 나오면 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대 표현 나오면 시간순, 그리고 연도 세계 이런 것도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주제 지문 같은 경우는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알 수 없는 정보라던가 연결고리 왜곡이라던가 그런 카테고리 왜곡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유의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6번입니다. 이제 법조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연습을 하려고 가지고 온 문제고요. 보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기를 먼저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보기를 보시면 부도 위기에 직면한 갑회사가 근로자의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부정하다 집중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정리해고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다. 을회사가 무단. 그러면 기억에서 포인트 되는 건 뭐냐면 가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은에서는 을회사가 무단 결거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뭔가 이유가 있는 해고네요. 이유가 있는 해고일 때 구두로 통조한 것. 구두 통지는 해고했는데 구두 통지를 한 경우, 구두 통지를 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지 정리한 이유가 있는 해고고요. 통지는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디귿에는 고의는 없었으나 부의주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막대한 지장을 준 근로자가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될 때 31분에 숫자 나오면 집중 통상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리을에는 고의로
한 녀석을 해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지 요 위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서 근로자에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의 이율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읽고 있죠? 되게 빠르게 읽고 있죠. 왜요? 보기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게 강하게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자의 근로자의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가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해고를 하라는 자에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대요. 그런데 사용자가 제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결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틀렸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면서 가로도 당연히 열심히 봐야 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시 해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죠. 다만 예외적이죠. 체크. 천재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고의로라고 얘기했어요. 고의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고의는 없었지만 고의는 없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한 거죠. 그러니까 통상임금을 줘야 되죠. 줘야 되죠.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대. 통지해야 된대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통지한 경우는 효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는 게 맞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미은, 디귿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4번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핵심되는 키워드를 확인하고 본문에서 읽어 내려가면서 확인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보기 살해했다. 근데 이 근로기준법 조문 같은 건 추후에 제출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기에 적용하는 문제고 조문 구조 파악해서 다시 한번 찾는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문제 유형 똑같습니다. 법조문 유형입니다. 그래서 각조 파악할 때 줄 끊고 이제 이 필자는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시각화, 단서화, 가로하고 수치 늘 중요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구조 분석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뭐 동그라미, 네모, 별표, 그리고 뭐 그 답안에 나오는 거 확인하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관련된 조항이 있으면 연결해서 봐라 라는 얘기를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법조문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제목이 있으면 활용하셔야 되고요. 조문과 보기가 모두 유의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법조문 같은 경우는 각 조문이 왜 조문이 나누는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차이점이 뭔지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조문 수가 많으면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정보량이 많은 보기는 주어와 서술어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법조문은 뭐라고요? 권한, 주체, 권한, 수치, 예외, 단서, 부정어 주의하시고요. 봄용어의 자의적 해석 주의해라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번 상충입니다. 여러분 상충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것에 발레를 들고 반박하는 걸 찾아라 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주장이에요. 주장. 주장이에요. 그래서 상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실 저는 주장을 일단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 게 좋냐면 주장은 어디 있어요? 처음 아니면 마지막.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마지막으로 가세요.
마지막으로 가면 물론 마지막에서 주장이 없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원시인을 말 그대로 원시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종교적인 면에서 뿐이다. 우리의 관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원시인을 말 그대로 원시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나마 종교적인 면에서 뿐이다 라는 얘기는 원시인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형태의 원시 종교는 비논리적이진 않더라도 매우 불합리하다. 원시 종교에서 주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문명사회에서는 주술이나 주술의 힘을 믿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요거는 왜 그런지 뒷받침하는 거죠. 그럼 주장은 뭐냐? 원신을 말 그대로 원신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종교적인 면에서 뿐이다 라는 얘기는 그 외에는 원시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그나마 원시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종교뿐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선지. 이거 바로 나왔네요. 원시 사회의 법보다 우리 사회의 법이 더 효과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뭐예요? 긍정하는 거죠. 왜냐면 그 외에는 원시적이지 않다라고 그랬으니까. 현대 유럽 사회 종교와 달리 원시 사회 종교는 비논리적이었다. 비논리적이지는 않더라도 부정을 긍정으로. 그죠? 그 부정을 진짜 좋아한다는 것도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마지막 문단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리고 또 상충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반박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고 만약에 쉽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옹호하는 거나 아니면 상관없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다 나머지는 거의 다 옹호예요. 그래서 선지만 봐도 사실 잘 풀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문을 하기 본 문제는 알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때 알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히 표시하고 간다. 상충은 발문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 눈에 띄는 표현이다. 다음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양립할 수 없거나 반대되는 내용 고르는 문제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충이라는 건 양립할 수 없거나 반대되는 내용을 찾으면 된다. 그리고 상식과는 서로 다른 새로운 내용에 좀 주목하자. 그런 것들 보시고 특히 세 번째 문단에 그랬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있다면 공통점 차이점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글의 흐름을 바꾸는 지점. 그러나 반박되는. 그래서 3문단이 전혀 새로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늘 출제 요소입니다. 이렇게 할 건데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좀 지루하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좀 가지고 갈 만한 게 많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정립합니다. 정리할게요. 자, 법조문 유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보기 나오고 표 나오면 그거부터 확인하시고 그리고 법조문은 보실 때 일단은 소제목이 있으면 사실은 제목부터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 보시고 무슨 내용이구나 보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구나 핵심은 파악하시고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핵심어, 키워드, 당연히 예외적인 거, 다만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거 그 주체와 권한이 어떤지 주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뭐 수치화 되어 있는 거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것들 그리고 법 용어는 절대로 자의적 해석하지 마라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빈칸 유형은 여러분 앞뒤 핵심어가 있습니다. 그거만 누가 빨리 확인해서 대응을 하느냐 이런 거 강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화 약화 선지 구성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뭐 뒷받침한다던가 아니면 뭐 동일한 내용을 재진술한다던가 그런 것들이고 약화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발레를 얘기한다던가 상충된다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도 존재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국사 지문에서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죠. 선후관계라던가 시기라던가 그리고 장소라던가 그런 것들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충, 양립 불가능 이런 것들은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충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욕심껏 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여러분이 다양한 지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이 부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머지 남아있는 강의는 좀 짧게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